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코 상기 이창엽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디빈딥 10강 주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상기로 아이코에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수료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들어오실 때 보신 코딩 테스트 감독관 1차 때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몇 개 냈습니다. 그 유형이 두 개가 있는데 A 유형, B 유형 이렇게 있거든요. 문제가 A 유형 맨 마지막에 그 MA랑 MSE랑 그거 구현하는 게 있었어요. 그 문제를 이제 제가 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못 푸셔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게 낸 것 같아서 그렇고 네, 저는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요번에 새로 오시는 문경식 교수님 랩실에 들어가서 학부연구생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 오늘 이제 주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요거는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되게 역사도 깊고 또 중요하면서도 뭐랄까 현재까지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런 태스크들입니다. 요게 원래는 자본 디빈딥에는 두 개로 나눠져서 오브젝트 디텍션 하나, 세그멘테이션 하나 이렇게 했던 걸 기억하는데 요게 이제 요게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오늘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좀 빨리빨리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옛날 논문들이고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옛날 논문들이라고 해서 그래도 좀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목차고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앞 시간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 다 다루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나 할 겁니다. DETR에 관해서 실습을 하나 하고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타임에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브젝트 디텍션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한글로 하면은 객체 탐지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내에서 존재하는 그 물체의 위치 그리고 물체의 종류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체의 위치 추정을 보통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운딩 박스 형태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물체의 요 너비 축의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높이 축의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구해서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게 이제 위치를 추정하는 과정이고 이제 종류 분류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요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물체가 어떤 물체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도로를 찍은 건데 뭐 자전거, 사람, 뭐 차, 뭐 여기 위에 보면 신호등 이런 것까지 잘 탐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에도 도로를 찍은 건데 여기는 이제 그 카라는 이제 클래스 옆에 숫자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신뢰도라고 하는데 이 물체가 얼마나 차 같은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고 요 태스크의 인풋과 아웃풋을 정의해 보자면은 인풋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현재 물체의 위치 그리고 물체의 종류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종류에 대한 신뢰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인풋으로 이렇게 강아지랑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모델이 요거를 해석해서 아웃풋으로 이렇게 강아지 얼굴에 빨간색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밑에 고양이 얼굴에 고양이 몸에 바운딩 박스를 치고 위에 개가 일 확률이 0.9 그리고 밑에는 고양이 일 확률이 0.95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분류함과 동시에 컨피던스 스코어도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객체 탐지를 처음 했을 때는 그 투스테이지 방식이랑 원스테이지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투스테이지 방식은 물체가 있을 만한 곳을 추정한 후에 그 물체를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RCNN 계열의 모델들이 있고요. 원스테이지는 바운딩 박스랑 물체의 종류를 한 번에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그림 보시면은 투스테이지는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그 리전 프로포절이라는 단계를 하나 거칩니다. 이게 어떤 단계냐면은 요 이미지에서
그냥 물체가 무엇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물체가 있을 만한 곳에 다 마킹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마킹한 곳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이렇게 투 스테이지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첫 번째 방식이 투 스테이지고 두 번째는 이제 원 스테이지인데 그냥 이미지를 모델을 주고 요 모델이 그 바운디 박스랑 클래스를 동시에 나오게 하도록 하는 게 원 스테이지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욜로라는 모델이랑 뭐 SSD, DETR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모델은 다 원 스테이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 스테이지 방식이 아무래도 단계가 두 단계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한번 끊기잖아요. 그래서 병목도 있고 또 속도가 느리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 원 스테이지를 하고 있지만 연구 초반에는 투 스테이지 방식이 활용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RCNN 계열의 모델들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냥 RCNN입니다. 이 모델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일단 리전 프로포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물체가 있을 만한 후보를 선정합니다.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은 1번에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2번에서 리전 프로포절이라는 걸 생성합니다. 보시면은 그냥 물체가 있을 만한 곳에 이제 바운딩 박스를 진 형태죠. 이렇게 물체의 위치를 찾고 다음에 이 물체의 위치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잘라서 요것만을 그 CNN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는 이제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넣어서 여기에 어떤 물체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요 RCNN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번과 3번 사이에 와프드 리전이라고 있죠. 그 이미지에서 바운디 박스를 이렇게 잘라내면은 다 크기가 다를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인풋이 다 동일해야 되니까 요거를 찌그러뜨려서 그 사이즈를 맞춰주는 게 와프드 리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2014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되게 오래된 논문이에요. 11년 전에 나온 모델이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밑에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밑에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은 리전 프로포저를 만들고 요 리전 프로포저를 찌그러뜨려서 인풋 사이즈를 맞춘 다음에 요거를 CNN에 넣어서 바운디 박스와 클래스를 추론합니다. 보시면 바운디 박스 리그레션이랑 SVM이라는 게 있는데 SVM은 뭐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그 머신러닝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옛날이니까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것 같아요. 딥러닝으로 안 하고 SVM을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모델의 컨트리뷰션과 리미테이션을 보면은 요게 이제 첫 번째 딥러닝 기반 오브젝트 디텍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연구 이전에 쓰던 방법보다는 되게 효율적이고 성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리미테이션으로는 일단 이게 투 스테이지로 나눠 있어서 엔드 투 엔드 학습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2번에서 리전 프로포저를 2000개 정도 뽑으면은 그 2000개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CNN을 거쳐야 되죠. 총 2000번의 추론이 필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네, 그런 리미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 FAST RCNN입니다. FAST RCNN은 그 RCNN과 동일한 부분이 그 리전 프로포저를 하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근데 기존에는 리전 프로포저를 한 거를 다 잘라내서 그거를 각각 CNN에 넣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원본 이미지에서 피처를 한번 뽑고 나서 그 피처를 이렇게 잘라내서 그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피처를 일단 한번 뽑아놓고 거기서 이제 ROI 풀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그 저희가 리전 프로포저에서 나온 바운디 박스에 그 부분만 해당하는 피처 맵을 뽑아내서 그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ROI 풀링이 뭐냐 하면은 전체 이미지 피처에서 후보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인풋 이미지가 이제 원래는 3x 640x 480인데 여기서 리전 프로포절이 이렇게 초록색 바운딩 박스처럼 나왔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미지 피처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피처가 만약에 512 by 20 by 15라고 하면은 이 파란색 부분, 이 파란색 전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 왼쪽에 리전 프로포절에 해당하는 피처가 되겠죠. 그 피처만을 가져와서 그거를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앙의 이미지 보시면은 파란색 바운디 박스 안에 이렇게 4등분해서 폴딩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굳이 그 이미지를 찌그러뜨리지 않아도 그 피처 맵에서 폴딩을 함으로써 사이즈를 똑같이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예시에서 보면 맨 오른쪽에 어떤 피처 크기가 들어가든 어차피 폴딩을 할 거니까 512 바이 2 바이 2 이렇게 피처가 동일하게, 모든 피처가 동일하게, 사이즈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스트 RCNN은 그 기존 RCNN은 이제 2000번의 CNN 추론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 한 번만 하면 되죠. 그래서 시간이 훨씬 덜 들고 메모리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정확도도 더 높았습니다. 리미테이션으로는 그 리전 프로포절은 기존 RCNN이랑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계산량이 많다. 리전 프로포절은 그냥 알고리즘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량이 많아서 그러한 점이 아직은 문제다. 는 것이 요 패스트 RCNN의 리미테이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모델이 이제 패스터 RCNN인데 요거는 이제 패스트 RCNN에서 그 문제가 리전 프로포절이라고 했잖아요. 요 알고리즘적으로 처리하는 요거를 딥러닝으로 바꾼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의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요거를 통해서 물체가 있을 만한 후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패스트 RCNN이랑 똑같아요. 그 피처를 뽑고 그 리전 프로 RPN에서 나온 후보를 가지고 그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 태워서 분류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RPN이 어떤 구성을 하고 있냐 보면은 요거의 목적은 이제 물체가 있을 만한 후보를 추출하는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면은 이제 피처마다 이렇게 다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옆으로 한 칸씩 올라가면서 스트라이드 1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처 맵을 훑어가면서 물체가 있을 만한 위치와 또 그 위치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바운디 박스가 있죠. 여기에 있는 피처를 가져와서 여기에 물체가 있을까 없을까, 또 물체가 있다면 어느 위치에 있을까를 추론하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빨간색 바운딩 박스처럼 하면은 사실 요 사이즈의 이미지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앵커 박스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사이즈의 물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총 9개의 그 비율을 가진 박스를 이용해서 요 맨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다양한 크기의 물체도 탐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것이 요 RPN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하면은 되게 많이 나오겠죠. 그 앵커 박스가 일단 9개고 그 9개를 또 모든 피처에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하니까 되게 리전 프로포절이 많이 나오겠죠. 총 리전 프로포절 개수가 H by W by K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러내는 방식이 NMS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Non Maximum Suppression이라고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RPN이 나왔으면은 가장 스코어가 높은 바운디 박스를 하나 골라주고 그거랑 많이 겹치는 바운디 박스를 제거해주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이제 98%, 뭐 87% 이런 거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그 낮은 거는 좀 제외시켜주고 또 두 번째에서는 이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진 박스랑 많이 겹치는 거는 제외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리전 프로포절의 개수를 줄여서 실용적으로 아웃풋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이제 컨트리뷰션은 그 리전 프로포절을 네트워크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또 정확도도 높아졌다고 해요. 다만 이제 리미테이션은 학습 방법이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학습 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복잡하고 또 이게 속도가 5fps인데 사실 실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한 속도죠. 실시간으로 하려면 최소한 30fps는 돼야 되는데 아직 5fps니까 실시간으로는 부족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요 패스트 RCNN의 리미테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RCN의 패밀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맨 처음에 나온 RCNN은 리전 프로포절하고 그 프로포절 모드에 대해서 CNN에 각각 넣어서 피처를 뽑아서 그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베스트 RCNN은 리전 프로포절까지는 똑같은데 각각에 대해서 피처를 뽑는 게 아니라 일단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피처를 뽑아놓고 그 피처 내에서 그 후보에 해당하는 부분만 뽑아서 그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 베스트 RCNN이고 베스터 RCNN은 이제 리전 프로포저를 RPN이라는 딥러닝 기반의 네트워크로 대체함으로써 리전 프로포저이 가지고 있는 느린 시간이 아니라 오래 걸리는 시간 요거를 해결했다는 것이 요 RCNN 베스트 RCNN이고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전체적인 RCNN 패밀리의 구조 요약입니다. 혹시 좀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알겠습니다. 좀 일찍 마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해서 여러분 세미나 하기 전에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욜로라는 모델입니다. 요거는 이제 워낙 유명한 모델이라서 아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욜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11버전이 가장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모델입니다. 욜로는 이제 앞에서 봤던 RCNN 패밀리랑 다르게 원 스테이지예요. 리전 프로포절 했다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운드 박스랑 클래시피케이션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 스테이지로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이 가능해요. 기존의 그 RCNN 계열 모델들은 리전 프로포절 하는 거 따로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따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한 번에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욜로는 어떠한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미지를 맨 왼쪽처럼 S/S 그리드로 나눕니다. 요 각 그리드 셀이 물질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셀마다 B개의 바운딩 박스, C개의 클래스 확률을 예측합니다. 최종 아웃풋은 이제 S/S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각 그리드 셀마다 이제 바운딩 박스를 나타내는 좌표, 그 다음에 컨피던스 스코어, 그 다음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이렇게 나오겠죠. 최종 아웃풋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사진을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중앙에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바운딩 박스랑 컨피던스 추론한 거고요.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죠. 왜냐면 셀마다 B개씩 나오니까. 그리고 밑에는 요 셀마다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예시긴 한데 파란색이 이제 개 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파란색이 이제 개를 나타내는 확률인 걸 알 수 있고, 그다음 노란색은 뭐 자전거 이런 식으로 각 그리드 셀마다 그 바운딩 박스랑 클래스 확률을 매핑해서 한 것입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 개 나오겠죠. 요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NMS라는 방법을 통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거쳐요. 그래서 걸러내면은 이제 맨 오른쪽처럼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욜로의 컨트리뷰션은 일단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보시면은 아까 전에 봤던 페스터 RCNN이 5fps였죠. 요거는 45fps예요. 요때가 2016년도인데 요때 당시 GPU로 45fps면은 사실 엄청 빠른 거죠. 그리고 원 스테이지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 학습이 가능하고 모델 구조가 기존 RCNN 계열 모델보다 간단하다. 왜냐하면 리전 프로포절이 없기 때문에. 다만 리미테이션으로는 이게 트레이드 오프인데 성능이 이제 패스트 RCNN보다 부족합니다. 속도는 빠르지만은 성능은 그만큼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요 S/S 그리드에 각 셀 하나가 오브젝트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탐지할 수 있는 물체 개수가 제한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리미테이션이 있고, 또 바운딩 박스도 요 그리드 셀마다 뭐 B개 이렇게 나오니까 바운딩 박스의 비율 제약도 존재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초록색 부분 표를 보시면은 이제 속도와 FPS를 보면 되게 속도가 빠른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베스트 RCNN보다는 그 MAP라는 성능 지표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DETR입니다. DETR은 디텍션 트랜스포머의 줄임말인데요.
그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에요. 이게 그 아마 화요일 날 배우셨을 텐데 VIT나 뭐 스윈 이런 거 사용한 모델은 아니고 그냥 그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를 사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욜로랑 마찬가지로 그 원스테이지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키텍처 구조가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미지를 이제 CNN에 태워서 이미지 피처를 뽑아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넣어서 n개의 그 토큰을 뱉도록 하고 요 각각의 토큰 하나가 물체 하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로스를 해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ATR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먼저 백본을 보시면은 백본은 이제 CNN 모델을 사용합니다. 사전 학습된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이미지에서 유의미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겠죠. 굳이 이제 따로 학습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학습된 모델이 있으니까 거기서 유의미한 피처를 뽑아내도록 합니다. 피처 사이즈를 이제 이렇게 가정할 거예요. H 32분의 H 바이 32분의 W 바이 C 이렇게 가정할 겁니다. 백본에서 피처를 뽑았으면은 이제 포지션의 인코딩이랑 더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백본의 피처를 이제 n개의 벡터로 분할해야겠죠. 트랜스포머에 넣으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분할해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줍니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는 이유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트랜스포머의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때문입니다. 이 토큰의 순서를 바꿔도 사실 트랜스포머는 별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미지는 위치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포지션 인코딩을 넣어서 트랜스포머에 넣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들을 셀프 어텐션해서 새로운 피처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이고 다음은 디코더입니다. 이제 인코더에서 나온 요 토큰들 인베딩과 오브젝트 커리라는 임의에 학습 가능한 인베딩을 크로스 어텐션해요. 요게 이제 요 논문의 핵심 파트인데 오브젝트 커리라는 걸 도입합니다. 요거 어떤 거냐면 뭔가 의미가 있는 맨 처음부터 의미가 있는 벡터는 아니에요. 그냥 맨 처음에는 임의로 초기화 해놓고 약간 모델의 가중치처럼 학습이 가능한 인베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이제 n개만큼 넣어주고 디코더에 넣어주고 알아서 이제 학습이 되도록 놔두는 거죠. 요거를 한 이유가 이제 모델이 알아서 필요한 정보를 학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라면은 그 트랜스포머에는 그 포지션 인코딩이 아까 인코더에 넣었던 것처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디코더에서는 따로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알아서 이제 포지션 정보가 학습되길 바라면서 요거를 넣었기 때문에 굳이 포지션 인코딩을 안 넣어도 여기 학습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미 학습 가능한 인베딩을 넣어서 이렇게 디코더를 구성했다. 그래서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랑 그 다음에 요 n개의 학습 가능한 인베딩을 크로스 어텐션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FFN이라고 하면은 피드포드 그냥 포셉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레이어 몇 개를 사용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바운디 박스 리그레션 이렇게 두 개를 해서 마지막으로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요게 좀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인코더의 어텐션이랑 디코더의 어텐션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모습입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실습으로도 해볼 건데 왼쪽에 인코더의 어텐션을 보시면은 객체 자체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가 있는데 소 자체에 소 형태가 나오도록 어텐션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의 역할은 이 물체가 뭔지는 상관없다. 그냥 이게 물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RCNN에서 봤던 그 리전 프로포절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따로 설정해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학습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디코더 어텐션을 보면은 디코더 어텐션은 이제 각 물체의 특징, 왜냐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각 물체의 끝자락, 왜냐하면 바운디 박스 리그레션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코더 쪽에 보시면은 왼쪽 코끼리는 코에 집중하고 있죠. 왜냐하면 코가 코끼리를 나타내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운디 박스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어텐션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은 바운디 박스 리그레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끝자락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얼룩말도 마찬가지로 바운디 박스 쪽에 있는 어텐션이 되게 높게 잡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저희가 의도해서 넣은 게 아닌데 알아서 이렇게 학습이 된다는 거죠. 데이터만 주고 그 업데이트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게 좀 재밌고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DATR 컨트리뷰션을 보면은 그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한 최초까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초기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구조를 사용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패스트 RCNN을 넘은 소타 성능을 달성했다. 또한 이제 디텍션 과정의 모든 것들이 신경망으로 대체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리전 프로포절 이런 거 따로 놔두고 그 다음에 뭐 클래시피케이션 따로 놔두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냥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어 붙인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알아서 물체를 찾고 그 물체가 무엇인지 그 바운디 박스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런 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디텍션은 여기까지고 이제 실습을 잠깐 해볼게요. 그 노션에 DTR1 현재 IPIMB가 있을 텐데 그냥 DTR이네요. 네, 요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콜앱에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혹시? 네. 요거는 이제 DTR의 그 모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고 텐션이 어떻게 잡혀 있는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습 과제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어떤 분이 만들어 놓으셨길래 그거를 가져서 조금 변형했습니다. 원본에 이제 핸즈온 DTR이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영어로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테인드 모델로 추론 결과 확인하고 모델이 이미지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지 어텐션 웨이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셀은 이제 그냥 필요한 패키지들 인풋하는 거고요. 요거 그냥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요 밑에 3개 셀 3개를 실행
4개네요. 이 4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토치허브에서 그 DTR 모델을 가져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델을 다운 받겠습니다. 코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뒤쪽에 이제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추론 저희 실습과제에서 추론에 활용할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고 이렇게 고양이 사진 가져와서 전 처리를 한번 거치고 아웃풋이 어떠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아웃풋은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보여지고 키는 이제 프리드 로지스 그리고 프리드 박스 이렇게 2개 있습니다. 로짓은 이제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거고 박스는 그 박스 좌표를 나타내는 거겠죠. 이 2개의 각각의 쉐이프를 확인해 보면은 하나는 1x 100x 90이고 하나는 그 박스는 1x 100x 4입니다. 여기 왜 그런지 한번 잠시 동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1x 100x 90이고 왜 1x 100x 4인가? DTR의 아키텍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왜 이런 쉐이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DTR이 아까 봤을 때 네, 일단 1은 배치 사이즈겠죠? 맨 앞에 있는 모델 아웃풋이. 그래서 한 개의 이미지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1로 나오는 게 맞고 100은 아까 보셨던 오브젝트 컬이 개수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이제 인풋으로 넣은 그 인베딩이랑 아웃풋으로 나온 인베딩이랑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 100개의 인베딩이 이제 100개의 쿼리를 줬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100개의 쿼리가 나오는 거고 여기 이제 100개의 물체를 탐지했다.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100개가 이제 오브젝트 쿼리의 개수고 동시에 탐지할 객체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짓의 이제 92는 클래스 개수입니다. 그래서 코코가 이제 91개 코코 데이터셋이 이제 91개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91개에 더해서 이제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도 탐지해야겠죠. 왜냐면은 저희가 n개 100개의 이제 오브젝트를 찾으라고 했는데 사실 100개가 있기 쉽지 않잖아요, 이미지에. 그래서 찾을 건 다 찾고 나머지는 이제 no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이제 물체를 나타내는 91개의 클래스 더하기 오브젝트가 없다를 나타내는 클래스 1개 해가지고 총 92개 해서 로짓의 마지막 쉐이프가 92인 것입니다. 그리고 박스는 이제 4개의 좌표로 나타낼 수 있죠.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왼쪽 상단의 좌표 하나랑 맨 우측 하단의 좌표 하나. 그래서 이게 XY니까 4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바운드 박스의 중점 하나 그리고 요거의 높이랑 너비 이렇게 해서 4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가지 방식이 있다, 디텍션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쉐이프가 나왔고 이제 여기가 실습할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바꿔야겠죠,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로짓으로부터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1x 100x 92의 이 로짓 텐서를 가지고 각각의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용하면은 요게 전체 합이 1로 되게 되니까
확률로 해석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작성해 보실 거예요. 프로보스 힌트를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클래스는 이제 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슬라이싱해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은 일단은 아웃풋 브리드 로지스 이렇게 되고, 여기다 이제 소프트맥스를 씌워야 되겠죠. 소프트맥스를 씌웠는데 여기 차원이 중요한 게 그 소프트맥스를 씌울 때는 이제 각 클래스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1,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차원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네,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인덱싱을 할 건데, 프로보스 쉐이프가 이제 100 by 91이니까 요거는 지금 요거는 그냥 이제 요거랑 똑같겠죠. 1 by 100 by 92 요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매치를 가져오고 100개의 쿼리는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노 오브젝트 쿼리는 제외시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네, 100 by 91의 쉐이프가 나오게 됩니다. 100이 아니고 전체를 가져온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아웃풋 네, 100 by 91이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요 프로버스가 이제 100 by 90이고 92는 100 by 91이고 92는 이제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각 클래스 확률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고르고 그 가장 큰 것이 0.9보다 큰 것들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게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 킵이라는 변수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박스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클래스 확률이 가장 높은 것만 박스를 치고, 만약에 노 오브젝트가 그 클래스 확률이 가장 높다? 이거는 사실 박스 안 쳐도 되는 거죠. 왜냐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해보면은 프로버스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맥스하고 이것도 이제 엑시스가 중요한데 100 by 91에서 맨 마지막 축이 이제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축에서 가져오고 이 값이 0.9보다 큰 등호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은 이제 마스크가 만들어지겠죠. 시각화까지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바운디 박스 쳐져 있고 클래스 나오고 클래스에 대한 확률까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델의 아웃풋을 확인해 봤고요. 이제 인코더 디코더의 어텐션을 확인해 볼 겁니다. 먼저 디코더의 어텐션을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실행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피처 추론을 한번 하고 어텐션을 가져오는 작업이고요. 여기는 시각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디코더입니다. 디코더의 어텐션. 보면은 각각의 커리 아이디가 있죠. 그 DTR에서는 n개의 오브젝트 커리가 각각의 그 커리가 오브젝트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커리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고, 요 한 개의 커리가 한 개의 오브젝트를 나타낸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디텍션이 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어텐션을 보면은 요거를 볼까요? 맨 오른쪽 거를 보시면 고양이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요 끝에 부분 바운디 박스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 되게 어텐션이 많이 잡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오브젝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잡는다고 하면은 사실 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사실 디코더에서는 바운디 박스랑 클래시피케이션을 담당하기 때문에 요 끝부분 바운디 박스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어텐션이 높게 잡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따로 이제 그 개발자가 설정해 주지 않아도 모델이 알아서 이 객체를 잘 탐지하려면은 바운디 박스를 잘 하려면은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각화였습니다. 다음은 인코더입니다. 인코더 이것도 피처 가져오고 시각화해 보면은 네, 보시면은 요거는 그 디코더와 다르게 아까 그 맨 오른쪽 그 고양이랑은 다르게 고양이 그 디코더의 어텐션이랑 다르게 이 고양이의 형태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죠. 보시면 이쪽에 어텐션이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인코더의 어텐션은 그 물체가 먼지보다는 이 객체가 있다, 요거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다,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이 그 RCN 패밀리의 그 리전 프로포절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요거를 그러니까 개발자가 의도해서 요 아키텍처를 따지 않았는데 알아서 모델이 이렇게 인코더 학습이 되도록 됐다는 것이 요 DTR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양이도 되게 형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더의 어텐션까지 확인해 봤고,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은 모두 다 끝났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다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10분에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오셔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 네. 네. 바운더리 박스에 물체가 바운더리 박스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닿는 부분이 물체의 특징과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디텍션 되는 게 좀 확률이 낮아지죠. 특징을 찾는 부분이랑 바운디 박스를 찾는 부분이 약간 멀으면 성능이 떨어지는 그 말씀이신가요? 성능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마도 성능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은 뭐라고 할까요? 멀다고 해도, 약간 거리적으로 멀다고 해도 어차피 특징을 찾기 위해서 그 높아지는 어텐션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 바운디 박스를 찾기 위해서 높아지는 어텐션 부분이랑 둘 다 좀 같이 어텐션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특징이랑, 그러니까 그 클래스랑 바운디 박스를 찾는 게 붙어 있다면은 그쪽에 어텐션을 확 줘서 찾도록 하겠지만, 그 두 개가 멀리 떨어졌다고 해도 그 두 쪽에 어텐션을 줘서 좀 추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실한 건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한국어로 하면 분할이라는 건데요. 그 이미지 내의 픽셀들을 이제 나누는 태스크예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같은 종류의 물체끼리는 같은 색으로 분류하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다음으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같은 클래스 내에서 객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 보시면은 사람이라는 같은 객체 내에서 서로 다르게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경은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객체만 보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은 위에 두 개를 합친 것으로 클래스끼리도 분류를 해야 되고 또 같은 클래스 내에서도 또 분류를 해야 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 보시면은 약간 오브젝트 디텍션이랑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큰 차이점은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바운딩 박스 형태로 나온다는 점이고요.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단위로 클래스를 레이블링 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정의해 보면은 인풋은 보통 이미지로 되고 아웃풋은 요 이미지의 각 픽셀마다 클래스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보시면은 1이라는 클래스가 이제 펄슨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하는 픽셀에 1이라는 레이블이 할당된 것을 볼 수 있고, 나머지 클래스도 각각 그에 맞는 클래스가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도 나오겠죠. 왜냐하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확률로 이제 각 클래스에 대한 그 신뢰도가 나오니까 컨피던스 스코어도 나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CNN 기반의 모델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FCN, 유넷, 마스칼 CNN, 딥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에는 이제 요거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포머가 있고, 세그포머,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나온 모델인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NN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을 살펴볼 건데요. FCN, 유넷, 마스칼 CN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FCN은 이제 Fully Convolutional Network라는 것의 줄임말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모든 레이어가 이제 CNN으로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기존의 모델에서는 이제 CNN으로 피처를 뽑아내고 그 피처를 가지고 그 FC 레이어에 태워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요 FCN 모델은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조차도 CNN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초록색 바운딩 박스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이미지의 정보를 압축하는 구간이에요. 요거를 이제 다운샘플링이라고 하고, 이 압축된 피처를 다시 세그멘테이션 맵으로 만들기 위한 업샘플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게 업샘플링 레이어가 필요한 이유가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픽셀별로 클래스를 할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본 이미지 크기만큼의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픽셀마다 클래스를 무조건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운샘플링 과정과 업샘플링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샘플링 과정을 먼저 보면은 요거는 이제 기존 CNN이랑 똑같죠. 여기 왼쪽에 그 GIF 보시면은 인풋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필터를 통해서 요 합성곱을 하고 이거를 다시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좀 더 사이즈가 작아진 피처를 뽑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하는 이유가 이제 필터를 계속 거쳐가면서 각각의 필터가 이제 새로운 이제 뭐랄까 시각적인 특징을 학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 보시면은 그 이미지랑 가까운 레이어에서는 좀 간단한 그런 특징들만 뽑아내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복잡한 피처를 다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이즈는 줄이되 뭔가 의미 있는 정보만을 압축해서 담아내기 위해서 요 CNN을 사용합니다. 요게 이제 FCN에서는 다운 샘플링 과정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업샘플링 과정에서는 요 압축된 피처를 다시 이제 고해상도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에요. 요거를 하는 이유는 그 세그멘테이션 맵을 이미지 크기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요 파란색 박스가 원래 피처라고, 그러니까 인풋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중앙에 있는 하얀 박스들은 요거를 시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인 거고, 파란색이 실제 피처입니다. 그럼 3x3이 되겠죠. 요거를 5x5로 다시 업샘플링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요거를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 뭐 배드 오브 네일스 이런 거 있고, 밑에 보시면은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라고 컨볼루션의 역과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거를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래서 나중에 한번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왼쪽에 있는 GIF처럼 이렇게 그 작은 피처를 이렇게 벌려놓고 슬라이드만큼 벌려놓고 여기서 확성급을 해서 이렇게 큰 피처로 옮겨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압축된 피처를 다시 고해상도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인 업샘플링입니다. 다만 이제 FCN의 업샘플링 과정에서는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점점 압축해 나가서 되게 작은 사이즈의 피처로 만들어내겠죠. 요거를 이제 한 번에 고해상도로 보내려다 보니까 되게 세부적인 디테일은 못 잡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랑 FCN 저거랑 아웃풋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뭔가 클래스 자체는 잡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어떤 테두리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되게 뭉개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이제 FCN 그 초기 모델 구상할 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앞 레이어의 결과를 계속해서 합쳐주는 방식을 채택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 왼쪽에 요 왼쪽에 있는 요게 다운 샘플링 과정이죠. 여기서 한 번에 바로 이렇게 보내면은 이런 결과, 아까 방금 보셨던 그런 뭉개진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앞에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맵 있잖아요. 요거를 더해서 뽑아내면은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정보도, 그 전의 레이어 피처맵도 이렇게 가져와서 더해주고, 이렇게 업샘플링 과정을 하면서 그 기존의 다운 샘플링 과정에서 사용했던 피처맵을 계속 더해주는 방식으로 모델을 구성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인데 점점 이제 디테일들이 잘 나타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상도 이제는 지금 이것도 사실 성능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 괜찮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요것보다는 낫죠. 그 기존의 피처맵을 안 더한 것보다는 나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크닉이 이제 그 동일한 그 유사한 모델인 그 유넷에서도 활용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바이오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입니다. 요것도 보면은 이렇게 다운 샘플링 과정 그리고 업 샘플링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다운 샘플링 과정에서 나오는 피처 맵들을 이렇게 스킵 커넥션이라는 방식으로 업 샘플링 과정에서 그 추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다운 샘플링 과정에서 이 정보를 압축하면서 그 손실되는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 다운 샘플링 과정에서 나온 피처 맵을 통해서 보관계 줌으로써 이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앞에서 봤던 FCN의 그런 테크닉이랑 되게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유넷이 이제 이렇게 구성됐다. 디테일한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스킵 커넥션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는 이렇게 다운 샘플링 과정에서 나온 피처들을 업 샘플링이 더해줌으로써 디테일한 부분을 보존하는 게 일반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온 논문이 이제 마스크 RCNN이에요. 이것도 이제 RCNN 기반의 모델이고, 보면 그 기존의 에페스터 RCNN은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다루는 모델이잖아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그 세그멘테이션 하는 레이어를 추가해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다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죠. 왜냐면 클래스별로 분류하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서 각각의 객체들을 그 분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래 이제 앞에 그 앞전 시간에 그 ROI 풀링을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패스트 RCN에서 처음 사용된 모델인데, 처음 사용된 이제 방법론인데, 앞에 잠깐 보시면은, 네, 여기 ROI 풀링. 요게 이제 여기 프라블럼 여기 적혀 있죠. 이 리전 피처가 살짝 안 맞을 수 있다. 왜냐면은 요 만약에 고양이 요 바운디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피처 맵에서는 뭐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왼쪽으로 조금만 더 디테일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박스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피처 맵이 이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당겨서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해줍니다. 왜냐면 풀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ROI 풀링의 문제점이에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 딕체가 가르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까지 가는데 피처 맵에서는 그게 이 정보는 이제 소실되는 거죠. 여기 갖다 붙여 이렇게 딱 붙여서 풀링을 해야 되니까. 요게 이제 ROI 풀링의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실되는 정보가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되게 큰 단점으로 다가오죠. 왜냐하면 세그멘테이션의 픽셀별로 클래스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이 손실되니까. 그래서 ROI 풀링이 이제 아까 요거를 딱 갖다 붙이는 게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나누니까 손실이 크다. 왜냐하면 세그멘테이션은 세부적인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ROI 얼라인이라는 방법을 새로 도입합니다. 요거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뽑아야 되는 피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기존의 ROI 풀링이었다면은 요거를 여기 갖다 붙여서 이렇게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디테일이 중요하니까 요거를 그대로 놔두고 요 점들을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약간 추정을 하는 거죠. 여기 갖다 붙이는 대신에 최대한 이제 여기 정보까지 반영되도록 추정을 해서 그 부분을 풀링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풀링을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ROI 풀링에 비해서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이제 ROI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기 때문에 이 ROI 얼라인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랑 이제 또 다른 테크닉은 이제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자주 사용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뭐라고 할까, 클래스 전체를 보고 요거를 각각의 클래스의 어떤 분포를 비교하는 거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클래스별로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만약에 사람 클래스의 확률이 높아지면은 뭐 개 클래스의 확률은 낮아진다던가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세그멘테이션 여기 마스크 RCN에서는 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아닌 각 클래스별로 그냥 시그모이드를 적용해 버려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뭐 1 아니면 0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하는 함수죠. 이렇게 해서 클래스끼리 경쟁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성능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소프트맥스를 사용할 때랑 시그모이드를 사용했을 때 성능 차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크닉은 FPN이라는 모델 아키텍처를 가져와 사용합니다. 요것도 이제 앞서 봤듯이 FCN이랑 요 유넷 여기서 사용한 방식이랑 되게 유사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 샘플링 하는 과정이 있죠. 여기는 업 샘플링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앞서 봤던 FCN이랑 유넷에서 사용한 방식이랑 되게 유사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높였다
고 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FPN이라는 아키텍처를 가져와서 사용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면은 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객체마다 잘 분류해줬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분류해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CNN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모델이었고, 다음은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크 포머인데요. 요거 마스크 포머를 소개한 논문의 제목이 요겁니다. Per pixel classification is not all you need 라는 건데, 그 기존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픽셀별로 클래스 레이블을 붙이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관념을 깨버리고 그냥 마스크를 추론해서 그거 자체를 클래시피케이션 하자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마스크 포머를 소개한 그림인데, 이렇게 마스크, 그러니까 픽셀별로 클래스를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마스크를 다 추론해 놓고 이 마스크에다가 클래스 레이블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나왔으면 요거는 이제 뭐 건물이라고 클래스 레이블이 되겠고, 이렇게 마스크가 나왔으면은 여기에는 이제 하늘이라고 클래스 레이블을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마스크 포머 아키텍처를 잠깐 보면은 먼저 픽셀 레벨 모듈이 있습니다. 요거는 피처를 뽑는 부분이에요. 그 백본을 통해서 이미지 피처를 뽑고 요거를 이제 나중에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보내고 그다음에 픽셀 디코더에 보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로 가는 거는 이제 마스크랑 클래스에 둘 다 사용되는 피처고, 여기는 이제 마스크 프리딕션에 사용되는 피처죠. 이 픽셀 디코더가 이제 기존의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처럼 업샘플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픽셀 인베딩이 나중에 마스크 프리딕션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보시면 아까 방금 봤던 이미지 피처랑 그 다음에 엔겔 커리, 요 구조가 이제 DETR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학습 가능한 그 엔겔 인베딩 커리를 넣어서 요 이미지 피처랑 크로스 어텐션을 해줍니다. 똑같은 개수의 커리가 나오겠죠. 요게 이제 나중에 그 마스크랑 클래스 프리딕션에 사용이 됩니다. 또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그 DETR에서 한 것처럼 이제 알아서 그 개발자가 뭐 따로 처리해 주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학습하게 냅두는 거죠. 다음은 최종적인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듈입니다. 뭐 클래스 프리딕션은 이제 트랜스포머 여기서 디코더에서 나온 인베딩을 MLP 태워서 사용을 하고, 마스크 프리딕션은 이제 요 트랜스포머에서 나온 인베딩이랑 요 픽셀 디코더, 그러니까 그 마스크 프리딕션을 위해서 빼놓은 요 픽셀 디코더에서 나온 인베딩을 고볼해서 이렇게 마스크 프리딕션을 내게 됩니다. 요거랑 매핑을 해서 요 마스크는 요 클래스다, 요 마스크는 요 클래스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ETR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백본 있는 건 똑같죠. 근데 이제 DETR에서는 인코더로 이제 한번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해주고 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미지 피처나 그 엔겔 인베딩이나 바로 디코더에 넣어버린다 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엔겔 학습 가능한 그 인베딩 쿼리를 사용하는 게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성능이 되게 잘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도 여기까지고, 너무 빨리 끝났네요. 최근에는 이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인데, 첫 번째로 이제 앞서 봤던 거는 다 그냥 이미지에서 2D 형태로 그 바운딩 박스를 치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3D 형태로 이렇게 그 직육면체 형태로 디텍션을 하는 그런 태스크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2D보다는 3D가 맞겠죠. 이렇게 그 직육면체 형태로 디텍션하는 태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위장 객체 탐지라고 하고 약간 세그멘테이션에 가깝긴 한데, 보시면은 요 이미지에 숨겨져 있는 물체를 찾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생선을 찾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를 찾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또 이제 멀티모달이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주고 그 텍스트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찾는 그런 태스크 또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오픈 월드 디텍션, 뭐 오픈 보캐뷸러리 디텍션 이렇게 있는데, 요거의 장점은 이제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은 클래스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찾을 수 있는 클래스가.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텍스트만 주면은 그 텍스트에 해당하는 객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범용성이 넓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뭐 요거 말고도 되게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엔 이제 세그멘테이션인데, 쌤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낸 거고 2023년에 낸 논문이네요. 요게 이제 거의 세그멘테이션 끝판왕급으로 되게 잘 돼서 상당히 재밌는 논문입니다. 네, 보시면은 뭐 아키텍처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기본적인 모델 구조는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프롬프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입력으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입력이 아니고 그 조건으로 주는 건데, 이렇게 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운딩 박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마스크가 될 수도 있고, 텍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주고 이미지를 같이 주면은 요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물체를 찾아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대충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네. 그래서 쌤은 이렇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데모를 잠깐 볼 건데,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쌤2가 나왔어요. 쌤2는 이제 비디오 대상으로 하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비디오에서 오브젝트를 찾아서 그거를 약간 트래킹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프레임으로 잘려 있긴 하지만은, 보시면 이렇게 요 초록색 사람이 이렇게 그 프레임이 지나가면서도 계속 트래킹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요 구조의 차이인데, 요 쌤 보시면은 뭐 이미지 인코더에서 임베딩을 뽑아서 마스크 디코더, 폰보트 디코더 뭐 이런 거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랑 차이점이, 요 쌤2랑 차이점이, 쌤2에는 요 메모리 인코더, 메모리 뱅크, 메모리 어텐션 이런 게 있습니다. 메모리라는 거에 좀 초점을 두는 그런 아키텍처들이 있는데, 이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지는 사실 그냥 한 장만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비디오는 이 여러 장의 이미지로 이루어진 그 매체다 보니까 이 일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세그멘테이션 했던 물체가 다음 프레임에서도 잘 세그멘테이션 돼야 되겠죠. 왜냐면 비디오니까. 그래서 요거를 메모리 관련 요 아키텍처에 넣음으로써 그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데모를 한번 보실게요. 네, 요거는 그냥 쌤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뭐 점으로 이제 줄 수도 있고, 프롬프트를 그 다음에 뭐 박스로 줄 수도 있고, 에브리띵 하면은 여기서 알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세그멘테이션 해줍니다.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다음에 쌤2입니다. 쌤2는 이제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인데, 보시면 여기 점을 찍으면은 그러면 잠시만요. 네, 여기 점을 찍으면 일단 오브젝트를 선택해주고, 요거를 트래킹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공이 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도 잘 세그멘테이션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바지를 한번 해볼게요.
바지 같은 거 해보면은 그 오클루전이라고 이제 그 다른 물체랑 겹치는데도 되게 잘 세그멘테이션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게 작년에 나온 그 샘2라는 모델이고요. 다만 이제 보시면은 다른 물체도 한번 해볼게요. 신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신발도 잘 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샘2 데모였고요. 네, 여기 샘2고 그다음에 다른 태스크들 보시면은 그 아까 오픈월드 디텍션 같이 요 세그멘테이션도 그냥 텍스트 단어만 주면은 그에 해당하는 물체를 세그멘테이션 하도록 하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오픈 보캐블러리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장점이 그 클래스 원래 기존 세그멘테이션이라면 학습된 클래스만 찾아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텍스트만 주면은 그에 해당하는 물체를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아까 방금 샘2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디오상의 객체를 세그멘테이션하는 스트래킹 해주는 그런 태스크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3D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게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 각각 얻은 포인트들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클래스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여기 이제 자율주행에서 되게 중요한 태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되게 많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 동향입니다. 요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것들이고, 그 이전 강의 자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들어 놓으셔서. 그리고 참고 문헌은 이제 각 슬라이드마다 이렇게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 논문이 있거든요. 사실 논문을 직접 읽어보는 게 가장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는. 그래서 다 이렇게 그 어노테이션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가 아마 오늘 나갈 텐데, 그 마스크 포머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 요거 이제 간단하게 학습해보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게 과제에 대해서나 아니면 뭐 오늘 한 강의 내용에 대해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 무물 카톡방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